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절세석의 컨설팅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하고 증여세 안 내는 방법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슈 주제는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현장에서 우리 기업 현장에서 이제 컨설팅 하는 어떤 그런 이슈들 중에 복지기금 관련돼 가지고 여러 제안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일부 제안하는 내용에 보면 조금 잘못된 정보도 있고 그런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조금 바로 잡을 건 바로 잡고, 그래서 관련 내용 복지기금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는 이제 절세설계 컨설팅이라는 책에 파트 3에 있는 336페이지에 복지제도 절세를 위해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자라는 내용이고요. 이 교재는 비교적 요약해 가지고 뭐 혜택이라든가 뭐 기본적인 설립 절차, 그다음에 뭐 허용되는 어떤 목적 사업의 범위 정도를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자, 이제 사내 근로복지기금 이게 뭔지는 다 아시죠? 그러니까 해당 법인에서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다음에 여기에 일정한 기금을 법인에서 복지기금에 출연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재원을 가지고 복지기금에서 근로자들의 어떤 복지 지출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게 돼 있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복지기금 이제 혜택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건 이제 노동부 국가에서도 이제 장려하고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자, 출연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서 법인세 손비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다 비용 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근로자들 대상으로 우리가 이제 복리후생 목적으로 일정한 어떤 지출을 하게 되는데, 세법상 복리후생비의 범위는 굉장히 범위가 좁죠. 사실은 대부분 다 세법의 잣대를 갖다 대면 우리가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를 하더라도 나중에 연말정산 할 때 인정상해 내지는 급여로 다 그렇게 발라내야 되는 그런 항목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가 회사에서 창립 기념일날 무슨 선물을 준다든가, 뭐 생일, 근로자의 생일날 뭐 일정한 물품이나 뭐 이런 거를 준다거나, 이런 게 사실은 우리가 복리후생비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세법상은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봐서 사실은 다 급여로 처리를 하게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칙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복지기금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비과세로 대부분은 바뀌죠. 비과세로 바뀌게 되니까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회사 부담분이 제외되는 그런 효과가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에서 복지기금에 일정한 기금을 출연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럴 때 이 무상으로 이제 뭐 기부가 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 출연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증여세 비과세합니다. 증여세도 비과세되고, 그다음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아까 당해 법인에서 일정한 복리후생 목적의 어떤 그런 지출을 하게 되면 대부분은 다 근로세 대상인 과세 대상 급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은 소득세나 이런 게 과세가 돼야 될 텐데, 기금에서 지급하게 되면 소득세가 비과세로 바뀌게 되니까 소득세나 증여세를 비과세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 역시 이게 과세 대상 급여였으면 건강보험료나 4대 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내야 하는데 그걸 안 내게 되는 그런 효과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총 4대 보험료 총률이 거의 20% 가까이 되잖아요. 20% 가까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절세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복지기금이 좋은 제도긴 한데, 이제 회사 규모에 따라서, 예를 들면 회사가 손익이나 이런 내용을 봐가지고 복리후생적으로, 그러니까 복지기금에서 인정되는 그런 복지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그런 복리후생비 항목의 지출 내용을 한번 파악해 봤더니 한 연간 한 2천만 원 밖에 안 돼요. 2천만 원 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걸 복지기금에서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출연해 가지고 지출하게 되면 소득세가 비과세가 되고 4대 보험을 안 내게 되는 그런 효과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렇게 따져볼 수 있죠.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니까 근로자들을 이제 소득세 부담에 대한 한계 세율이 뭐 연봉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연봉이 합산되는 거를 비과세로 바꿀 수 있다 그러면 개별 근로자의
소득세 한계 세율만큼 소득세를 안 내도 되는 효과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회사가 부담하는 또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를 안 내도 되는 그런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4대 보험 총료를 20%라고 그러면 20%가 절세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한계 세율 약 뭐 한 2단계 구간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15% 정도 뭐 안 내게 되는 그런 효과가 생긴다 그러면 그 지출 총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 15%, 4대 보험료 20% 해가지고 한 35% 정도 절세가 되는 그런 효과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총 복리후생비가 1억이다 그러면 35%인 3,500만 원이 절세가 되니까 뭐 그 정도 1억 정도 볼륨의 복리후생비 규모라고 그러면 3,5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절세할 수 있기 때문에 복지기금을 별도로 세워가지고 관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회사 규모가 좀 적어서 복리후생비 규모가 뭐 한 돈 1,000만 원밖에 안 된다. 이제 그러면 1,000만 원에 35%라고 해봐야 뭐 얼마 됩니까? 네. 금액이 얼마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과연 복지기금 세우는 게 의미가 있나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있겠죠. 어쨌든 회사의 규모나 이런 걸 따져봐 가지고 복리후생비 규모를 한번 파악해 본 다음에 뭐 이렇게 4대 보험료라든가 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그 효과를 한번 따져봐서 이 설립해서 운영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따져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제가 이제 최근에 접했던 내용이 뭐냐면 이런 제안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지기금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근로자들에 대한 상여금을 지급하게 되면 다 비과세가 되니까 복지기금을 세워야 된다라고 제안들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복지기금에 허용되는 목적사업의 범위 따져보겠지만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 형식을 회사에서 주게 되면 소득세가 과세가 되고 복지기금에서 지출을 하게 되면 비과세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런 제안하는 그런 사례들은 복지기금에서 허용되는 목적 사업에서 제외가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나중에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조사받거나 문제가 되면 송금사입 상해처분을 받아서 나중에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그런 문제가 분명히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요. 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좀 포인트가 될 만한 몇 가지 사항들 제가 한번 짚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복지금 혜택은 출연하는 기업안에게 손비 인정이 되고 회사 부담분 4대 보험료 안 내도 되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소득세가 비과세로 바뀌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부과가 제외가 되는 그런 효과가 생긴다. 전제가 뭐냐면 복지기금에서 허용되는 목적 사업에 해당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 직원한테 뭐 상여금을 복지기금에서 주는 거 이건 인정이 안 됩니다. 인정이 안 되고요. 좀 이따 볼게요. 그래서 그리고 유용성 이런 것들은 나중에 교재 한번 보시고요. 이 책에 있는 소개된 그런 기본적인 사항만 소개가 되어 있어. 그 다음에 요 부분이거든요. 자, 기금 목적 사업의 종류라고 해가지고 허용되는 경우가 있고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자, 허용되는 부분이 근로자의 주택급여나 임차자금을 지원하는 게 허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허용되는 게 있고 허용 안 되는 게 있죠. 여기 보시면 허용이 안 되는 건 뭐냐면 주택구입이나 임차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주택구입 임차자금 지원하는 거 이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선별적으로 그러니까 무주택 근로자이거나 뭐 일정한 어떤 뭐 규모 이하를 해가지고 이렇게 선별적으로 되는 지원하는 것만 허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허용이 전 직원한테 일률적으로 하는 거 이거 안 되고요. 자, 또 하나 이제 이 부분에는 빠져 있는데 우리 그 증여 문제 관련돼서 조금 한번 검토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비과세 증여세 안 내는 방법 할 때 유튜브에 올라가 있긴 한데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비과세 증여세산에 보면 여기 보시면 이 내용이 있었죠. 자, 무주택 근로자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사내 근로복지금으로 증여받는 주택취득보조금. 요게 복지기금에서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무주택 근로자에게 주택취득보조금 등을 주는 게 허용되는 범위인데 이 사업이 허용이 된다는 것이고 이제 구체적인 증여세 비과세 기준이 이렇게 되는 거죠. 취득가액이 5% 이하의 것과 임차보조금 전세가액 10% 이하의 것만 비과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넘어서 만약에 복지금에서 지원할 수는 있지만 이제 그렇게 되면 증여세가 과세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무적으로 기금 운용을 할 때는 요 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거를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보시면 주택 구입 임차 자금이 이렇게 하게 되면 목적 사업으로 허용이 돼 가지고 다 이렇게 그 비과세가 되는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운영하실 때는 요 증여세 비과세 기준 주택 구입 자금 5% 이하, 그다음에 임차 전세 자금은 전세금의 10% 이하까지만 증여세가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금 운영을 하실 때는 자, 요걸 목적 사업에 넣어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경우에 취득 자금의 5%하고 전세금의 10% 이내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실무적인 처리가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그거 조금 유의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장학금 지급이 인정이 됩니다. 자, 근로자와 그 자녀의 초, 중, 고, 대학교의 장학금 지원 또는 대부 이게 허용되는 목적 사업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 보면 이제 그 모든 직원에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게 허용이 안 된다라고 이제 언급이 없는 한은 모든 직원에게 이렇게 허용되는 거로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자금,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나 그 자녀에게 지원하는 게 다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체육, 문화활동 지원, 연극, 영화, 관람, 도서, 문화상품권 등 이런 부분들이 허용되는 목적 사업이고요. 여기 또 허용되지 않는 경우 보시면 역시 실제 자금 용도를 확인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종의 실비 지급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직원들이 동호회든 어떤 단체든 이렇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스포츠를 했다든가 연극을 영화를 관람했다든가 할 때 기금에서 이제 실무 운영할 때는 실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쓴 거를 허용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일률적으로 체력 단련비 얼마, 복리후생 민별로 해가지고 얼마 해가지고 전 근로자한테 일률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거는 허용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주의하셔야 되고, 근로자의 날 행사 운영비, 기념품 지원 다 허용되고요. 그 다음에 복지시설에 대한 이런 부분들, 콘도미니엄 취득 및 운영 이렇게 다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목적사의 범위를 한번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책에 있는 내용보다 우리가 현장에서 이제 조금 그런 이슈가 있는 부분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좀 보기 위해서 제가 조금 전에 카페에 올려놓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네이버 카페, 김창현 세무사 카페에 들어가시면 여기 보시면 두 개 다 올려놨어요. 여기 보면 컨설팅 실무 자료에도 복지기금 실무 매뉴얼 올려놨고요. 여기 보면 유튜브 강의 자료 메뉴에도 올려놨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노동부에서 제공한 근로복지기금 실무 매뉴얼 2020년 거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복지기금을 설립하려고 할 때 정관 작성이라든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제 서식 같은 거에 대한 서식 작성 사례 실무 매뉴얼까지 올려놨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자, 요걸 잠깐 보시면 페이지가 2020년 사내 근로복지기금 실무 매뉴얼 해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 제작해가지고 제공하고 있는 거고요. 이슈가 가능할 만한 것들 제가 미리 좀 준비를 해놨는데 38페이지 출연 가능 재산 먼저 한번 가볼게요. 자, 38페이지 가면 이게 잘 보이나,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휴대폰으로 보시면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거 좀 키워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복지기금에 일정한 그 기금을 출연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럴 때 출연 가능한 재산이 정해져 있는데 여기 보면 현금, 유가증권, 업무 수행상 필요한 부동산, 정관에서 정한 재산. 그러니까 그 실무적으로 출연 가능한 재산에 보면 특별한 제약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다만 실무적으로는 현금을 많이 출연하죠. 그리고 이제 주식도 출연하죠. 대표가 가진 주식을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대표가 가진 주식을 회사에서 자기 주식으로 취득을 해가지고 그 주식을 자기 주식으로 취득한 이 주식을 복지기금에 출연해가지고 운영하게끔 하는 그런 형태도 가능한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그래서 요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좀 참조해 보세요. 출연 가능한 재산은 특별한 제한이 없다. 그래서 이제 주식을 출연하게 되면 이제 회사가 이제 매년 배당을 하게 되면 기금에서 이제 기금이 주주가 되는 거니까 복지기금에서 이제 그 배당을 받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수익금으로 그런 복지 사업을 하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 원칙에
40페이지 보면 사용 원칙이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조금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출연하는 재산, 이걸 이제 기본 재산이라고 하는데, 그럼 복지기금에서 이제 그걸 출연받은 금액을 가지고, 예를 들면 현금을 3억을 기본 재산을 출연했다. 그러면 사실은 현금은 과거에 뭐 복지재단이라든가 이런 기금에서 수억 원의 현금을 법인에서 출연을 해가지고 기금에서 이걸 정기예금으로 예금을 한 다음에 금리가 높을 때 얘기해요. 그 금리, 그러니까 그 이자 나오는 그 금액 가지고 이제 복지 활동을 하고 이제 그랬거든요. 여기 보시면 기금의 사용 원칙이 원칙적으로는 수익금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기본자산, 우리 이제 법의로 보면 이제 자본금이죠. 이걸 까서 사용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수익금을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금을 출연했다 그러면 은행에 예금을 해가지고 이자가 생기면 그게 이제 수익금이 되고, 주식을 출연했다 그러면 주식은 기본자산이 될 테고, 그 주식을 소유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법인에서 배당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그 배당금이 수익금이 되겠죠. 원칙적으로 수익금을 사용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금 출연 범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아까처럼 뭐 몇 억을 출연해가지고 그걸 뭐 상여금으로 준다, 이 사용 원칙에도 일단 위배가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그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사업인 거고,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제안을 하는 분들이 보면 모르겠어요. 어떤 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런 제안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회사가 이거를 이렇게 체크하지 않고 덜썩 이게 설립해가지고 나중에 했다가 문제 생기면 어떡할 겁니까? 예, 그래서 이게 나중에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어요. 주의하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원칙은, 여기 보시면 원칙은 수익금을 사용해야 되는 건데 예외적으로 기본자산 사용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예를 들면 뭐 주택이나 주택 구입자금 이런 것도 보면 수익금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이제 다만 요 사업인 경우에는 출연금의 뭐 80%까지 이런 요건이 충족이 되면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이렇게 자세하게 좀 나와 있으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요 복지기금 실무 매뉴얼을 참조해서 확인하시면 되고, 제가 이제 간단한 기본 원칙들만 살펴봅니다. 자, 사용 원칙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용 가능 목적 사업이 41페이지 있다고 지금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아까 우리 교재에서 봤던, 네, 사실은 제 교재에 있는 내용이 이 실무 매뉴얼에 있는 내용 이렇게 인용해가지고 사실 소개한 거여가지고, 여기서 이제 허용되는 사업, 허용되지 않는 사업 좀 자세하게 찾아보시면 되게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뭐 이렇게 대부 사업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요구 안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이것도 보셨죠? 이런 체육 문화활동 지원도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거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허용되는 거, 허용 안 되는 거, 실제 이제 실무를 하시게 되면 요거 매뉴얼 다운 받으셔가지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여기 정리된 내용 요거 참조하시고요. 이제 그리고 요게 이제 관련 법령이 보면 뒤에 표시가 돼 있었는데, 잠깐만요. 아이고. 여기 보시면, 자, 기본재산 사용 뭐 이렇게 관련 복지금 관련된 법령이 보면 근로복지기본법에 다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적인 법령 근거나 이런 걸 활용하실 때는 근로법, 그러니까 법제처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본법 또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이런 것들 참조하셔가지고 실무적인 뭐 보고서 내지는 품위서 같은 걸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복지기금이 굉장히 유용한 제도입니다. 유용한 제도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회사의 규모나 복지사업의 어떤 그런 어떤 범위가 복지기금을 따로 세워가지고 이제 할 만한 어떤 그런 정도의 지출 규모인 건지 파악해 보시고, 그런 규모가 됐다고 하실 때 목적사업의 범위가 허용되는 게 있고 허용되지 않는 것이 있다. 해서 허용되지 않는 것을 덜컥 하게 되면 나중에 조세 문제까지 한꺼번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광고, 네, 증여세 안 내는 방법, 그리고 오늘 소개한 절세 설계 컨설팅 많이 구매를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